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의사소통장애 상담 수업을 담당하는 언어치료학과 변혜원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벌써 지금 시간이 흘러 4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4주차에선 여러분들 어떤 상담에 대한 주제를 배우시게 되냐면요. 바로 이른바 사장의 말소리 장애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소리 장애라는 용어 익숙하신가요? 말소리장이라는 용어는 최근에 이제 주로 사용한 용어고요. 이전까지는 주로 조음장애 또는 조음의문장애라고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말소리장애라는 새로운 용어로 통일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말소리장애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또는 그에 따른 상담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저와 함께 이번 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의 개요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먼저 우리는 말소리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리 장애는 사실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때로는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말소리 장애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상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말소리 장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수업에서는 교육 현장에서의 말소리 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미리 보신 분들은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교육 현장에서의 치료와 의료 현장에서의 치료를 각각 이분법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현장의 치료와 의료 현장의 치료가 완전 다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을 말씀드리자면 완전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소리 장애의 원인이 기질적인 것, 기능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서는 좀 더 선천적인 질환을 치료하고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치료법이 약간 다르고요. 그래서 상담도 조금 다르게 됩니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소리 장애 문제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말소리 장애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말소리의 패턴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아동들을 일컫습니다. 이런 아동들은 이렇게 성장하면서 구강 구조가 자라나고 연령이 늘어나고 그리고 인지가 점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말소리의 패턴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아동들이죠. 어, 네, 이런 아동들은 패턴에 맞춰서 치료를 진행하는 그런 의문장애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네, 심각한 의학적 상태 아동들입니다. 말소리 장애, 이른바 조음문문 장애가 아주 의학적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혀를 절제한다든지요. 예컨대 아주 그런 신체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로 인해 말소리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장애 아동들은 사실은 말 문제가 한순간에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어치료사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뒤에 후반부에서는 의학적 의료 현장에서의 치료법을 다루면서 수술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발생되는 말소리 장애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말소리 장애라 할지라도 선천적인 경우가 있고요. 또는 후천적인 경우에 생길 수도 있고요. 또는 패턴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아동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할 때 이런 문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치료 과정들이라든지요, 또는 예후들을 대상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소리 체계의 발달을 위한 두 가지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모국어의 말소리 체계가 잘 발달이 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모국어의 다양한 말소리 산출을 학습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소리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있는 말소리들 중에 대표적인 게 파차름이 있습니다. 즈, 쯔, 츠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런 파차름들, 이러한 소리들에 자주 노출이 되고요. 이러한 소리들을 학습을 해야 우리나라 말소리 체계, 우리나라 자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소리를 조직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 체계가 잘 발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보다 이 슬라이드에서 좀 중요한 건요. 결국 말소리 장애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 시에 대상자들에게 또는 대상자 보호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 바로 조음장애와 음운장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조음장애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조음장애. 조음장애라 함은 조음이란 말 자체가 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즉, 조음장애는 음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를 일컫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개별 말소리, 네, 하나 정도의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 문제가 있죠. 자, 예컨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영국의 파열음 그 소리를 산출을 못해요. 만약에 그 소리를 이 그 소리 한에서만 드로 산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다른 소리들은 다 정확하게 하는데 예, 그 소리만 드로 산출해서 가방을 다방이라고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러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별 말소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음장애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개별 말소리만 교정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개별 말소리를 치료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또 다른 유형의 말소리 장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장애를 음운장애라고 합니다. 자, 음운장애인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말소리를 다루는 규칙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 말소리를 다루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패턴입니다. 자, 예컨대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오류의 패턴이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개의 말소리가 아니라 자, 예를 들면요. 그 소리도 브로 하고요. 그 소리도 브로 하고 또 뭐 있을까요? 즈 소리도 드로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혹시 이러한 오류를 보이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패턴을 좀 파악할 수 있으실까요? 패턴이 혹시 보이십니까? 자, 일련의 어떤 잘못된 규칙이 있죠? 자, 그 소리를 드 소리를 즈 소리를 드로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뒤에서 나야 되는 예, 영국이나 어떤 경북의 쪽에서 나야 되는 소리들이 입 앞쪽에서 네,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순이나 시조 쪽에서 소리가 나고 있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입 뒤쪽에서 나야 되는 소리가 입 앞쪽에서 난다고 해서 우리는 전방음화라고 네, 전방음화라고 우리가 네,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아동들은 어떨까요? 개별 말소리, 기역 말소리, 그 소리 고쳐주고, 드 소리 고쳐주고, 즈 소리 고쳐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는 공통된 규칙을 찾아서 그 오류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네, 일괄 수정하는 것이 이 대상자들의 어떤 말소리 오류를 예, 고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많은 학자들이 조음장애와 음운장애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네. 사실 조음장애와 의문장애, 이게 칼 자르듯이 아주 두 개의 개념을 자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의 패턴인지, 어떤 경우의 패턴이 아닌 어떤 개별 말소리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따라서 최근에는 이를 총칭하는 포괄적 용어로 조음의문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앞서 수업 소개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소리장애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소리장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조음장애와 의문장애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상담 시에 잘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슬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바로 말소리 장애의 형태. 예, 타입이죠, 타입. 자, 말소리 장애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형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어떤 세 가지 형태가 있냐면요. 바로 대치 오류, 왜곡 오류, 그리고 생략 오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치 오류는 말 그대로요. 특정 말소리를 다른 말소리로 바꿔서 산출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아이는 자꾸 이걸 불순하게도 가방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역 소리가 디귿 소리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대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왜곡이라는 오류 형태가 있습니다. 왜곡은 말소리를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치와 어떻게 다르냐? 왜곡은 대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나라 모국어에 있는 말소리를 그 나라 모국어에 있는 말소리로 바꾸는 것이고요. 왜곡은 그 나라 모국어에 있는 말소리를 전혀 다른 모국어에 없는 말소리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컨대 자, 가방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전혀 없는 소리 예를 들면 예, 자, 이런 소리는 낼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냥 임의로 적어봤는데 그라방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왜곡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략은 너무 쉽죠. 자, 특정 음소를 빠뜨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담이라고 하면 결국은 말소리 장애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대상자나 대상자 보호자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집에서 또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새로운 교정법에 대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간접치료라고 해서 보호자들이 집에서 또 대상자들의 어떤 조음 치료를 또는 의문 치료를 돕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잘 상담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보고 있는 거죠. 최대한 쉽게 알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말소리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설치음화라든지 파열음화, 비음화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또한 낱말의 위치에 따른 오류도 있습니다. 어두냐, 어말이냐, 어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말소리 장애의 형태 또는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치료에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조음장애와 의문장애가 서로 다른 약간 다른 개념의 질환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가면 조음장애는 단 몇 개의 말소리에서만 대치, 왜곡, 생략이 발견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음운장애는 오류를 설명할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자, 패턴, 이른바 규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는 규칙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예컨대 뭐 영국의 음이 동화된다라는 규칙이 있듯이 자, 이런 규칙들을 파악하고 이런 규칙들을 네, 바로잡아 주는 것이 어떤 치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출현율 또는 유병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아동들이 이런 말소리 장애를 가질까요? 실은 말소리 장애가 언어 치료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러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미국 국립연구소에서요, 2009년도에 조사를 했더니만 아동의 자그마치 8에서 9% 정도가 네, 이러한 말소리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죠. 여러분들 굉장히 높은 수예요. 어느 정도 높냐면 제가 굳이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만 45세 이상 성인들에서 뇌졸중 아시죠? 뇌졸중. 네, 중풍이라 불리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뜻합니다. 뇌졸중의 유병률이 몇 %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네, 뇌졸중의 유병률이요. 45세 이상에서 한 5%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3대 중증 질환으로 우리가 아주 주요 질환으로 다루고 있죠. 그런데 아동에서 한 8에서 9%는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장애가 되겠습니다. 언어치료사는 발음 오류나 발달적 차이, 방언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말소리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과 그런 유사 문제, 실제 장애는 아닌데 말소리 장애는 아닌데 조금 말소리의 차이를 보이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그 말소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치료의 시작은 이런 구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발음 오류, 발달적 차이, 방언 차이 이건 뭐냐? 간단히 보시면요. 발음 오류는 말소리를 잘못 선택해서 등장한 오류들. 우리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비교적 명료하게, 명쾌하게 이렇게 아주 유창성이 좋은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말소리를 잘못 선택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발달적 차이. 네. 또는 진단을 위해서 특정 연령의 아동의 전형적인 말소리 발달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컨대 한 3세 아동인데 여러분들 엄마가 막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3세 아동인데 스소리를 잘 못해요. 시소를 티토라고 얘기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상담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나요?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만 3세 아동은 스소리를 발달이 아직 안 된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상담시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 차이. 방언은 사투리를 얘기합니다. 사투리. 자,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민족적 요인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투리는 이거는 장애는 아니죠. 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네,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말소리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말소리 장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좀 자리를 바꿔봤습니다. 자, 기질적인 조음 장애가 있고 기능적인 조음 장애가 있다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언어 치료를 공부할 때 있어서 기질적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후학적 결함, 네, 해부학적인 결함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질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올가닉이 되겠습니다. 올가닉. 자, 반대로 기능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가요? 기능, functional, 기능. 이거 오늘 내 컴퓨터 기능이 좀 이상해. 뭔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라고 얘기했을 때 컴퓨터 자체가 어떠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오타가 잘못 나왔네요. 반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발달적인 문제를 얘기할 땐 기능적인 조음장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조음장애 문제에 있어서 기능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거에 가깝습니다. 원인 미상을 얘기할 때, 이거 원인이 없어 라고 할 때는, 네, 이런, 네, 기능적 조음장애라는 말을 쓰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질적 조음장애는 정리하면 구조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감각적이거나 신경학적 결함에 기인한 장애를 일컬을 때 우리는 기질적 조음장애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 기질적이라는 거에 반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능적 조음장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소리의 장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질적인 요인입니다. 자, 기질적인 요인 첫 번째. 네. 자, 부정교합이죠. 부정교합이 있습니다. 자, 뭔가 치아가 제대로 정렬되지 않으면 발음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교합은 치아가 아주 부적절하게 이렇게 정렬된 걸 얘기합니다. 자,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어떤 이런 공간이나 이런 간격이 부적절한 경우들.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자, 원심교합이 있습니다. 원심교합은 제2형 부정교합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윗니가 아랫니에 비해 앞쪽으로 돌출된 걸 얘기해요. 자, 윗니가 아랫니에. 그래서 이렇게 윗니가 아랫니에 비해서 돌출됐으니까 턱이 좀 작은 사람들이겠죠? 예. 이게 윗니예요, 지금. 믿기 어렵겠지만. 네.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원심이라는 뜻의 원자가 멀다라는 뜻이잖아요. 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윗턱이 나오고 아래턱이 들어간 거니까요, 이거는. 예, 합주기처럼 들어간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멀 원을 어디 기점에서 보면 되냐면 이 책상이나 땅에서 턱이 더 멀죠. 턱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래턱이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합주기예요. 자, 그러니까 원심교합은 턱이 들어가 있는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턱이 머니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외우기 쉬워요. 자, 두 번째 근심교합입니다. 자, 반대로 근자는 가까울 근자잖아요. 자, 가깝다잖아요. 자, 어디를 가깝냐? 예, 턱이 나온 경우에요. 턱이 나와 있으니까, 아래턱이 나와 있으니까 땅하고 가깝죠. 자, 그래서 아랫니가 윗니보다 돌출.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 자, 제가 이거 써드릴게요. 이거 주걱턱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원심교합은 합주계를 얘기합니다. 이게 뭐, 공식적인 아주 정통 용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턱이 나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근심교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기질적 요인의 부정교합이고요. 자, 두 번째는 혀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자, 혀도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여러분들 좀 발음 문제에 어떤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혀가 너무 큰 경우는 대설증이고요. 예. 자, 마크로글로시아. 자, 그 다음에 소설증. 너무 작으면 마이크로글로시아. 혀가 너무 작은 걸 얘기합니다. 자, 그 외에도 텅팁, 예, 설소대 단축증이 있죠.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발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인터넷 찾다가 보면 설소대 단축 수술 이런 거 많이 들어요. 예, 심지어 요즘에는 영어 공부 잘하게, 영어 발음 잘하게 하려고 설소대를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R 발음, L 발음 이런 거 R 하려면 혀가 이렇게 뒤로 굴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운동 방향을 좋게 하려고 설소대라는 게 혀 아래쪽에 있는 이 아주 작은 인대, 띠를 얘기합니다. 요걸 자르는데요. 그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설소대 단축증, 설소대가 너무 짧은 경우에
너무 혀가 붙어서 혀가 위로 안 올라가는 경우에는 물론 이러한 설소대를 잘라줘야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는 거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거는 언어치료사가 독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설소대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청각장애 있는 경우에도 좋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린 청각을 통해서 소리를 들으면서 음운 체계를 학습하고요. 또한 좋은 정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 이런 발음이 대체적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곡된 경우가 많죠.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질적 요인에서 청각장애까지만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소리 장애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